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놨다. 연일 압박을 가해오던 트럼프가 1,500억 달러를 들고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반대로 중국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서해를 330회 넘게 침범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이 바다는 우리 것이라며 철제 구조물까지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완전한 고립을 점쳤습니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 굴복은 시간 문제. 그런데 몇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해상의 최강자는 한국이다. 두 나라가 한국 앞에 고개 숙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왜 한국 영해와 조선업의 목숨을 건 걸까요? 한국이 가진 그 비밀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갑작스럽게 울린 경고음이 고요한 서해를 찢었습니다. 의상신호 열교복계 포착, 미식별 물체 다수 발견, 레이더 조작원의 다급한 외침이 조사선 전체를 긴장시켰어요. 평온했던 서해 바다 위에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점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망원경을 들어 수평선 너머를 바라본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난 광경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이 마치 바다 위의 요새처럼 일정한 강역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적은 양식장애 아니야. 제가 중얼거린 순간 새로운 신호들이 레이더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개, 2개, 5개. 순식간에 17개의 점이 화면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티븐슨입니다. 버지니아에서 태어나 30년간 미 해군에서 한대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죠. 항공모함부터 핵잠 수함까지 미국 해군력의 핵심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안보와 조선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각국 정부와 싱크탱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날은 한국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서해 해역 분석차 조사선에 동승한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정기 순찰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마이클, 이거 보세요. 한국 연구원이 급히 달려와서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였죠. 화면 속 서해 곳곳에 붉은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각각이 중국 해군 함정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330회입니다. 올해만 벌써 170회 넘게 저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어요. 숫자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330회라고요? 이건 거의 매일 한 번 골로 침범한다는 뜻이었어요. 북한보다 더 자주 더 조직적으로 한국의 영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간 해군에서 싸운 경험으로 봐도 이 상황은 심상치 않았어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명확했거든요.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자주? 그게 문제입니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뭔가 계획이 있어 보여요. 조사선이 철제 구조물에 가까워질수록 그 정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양식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견고하고 업시설이라고 하기엔 너무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각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보니 약 2km 정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백히 계산된 배치였죠. 마이클, 저기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해경대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보니 수십 개의 부표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항로 표시가 아니라 뭔가 체계적인 시설물 같았습니다. 30년간 해군에서 일하면서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해상기지 건설의 초기 단계죠. 먼저 부표로 영역을 표시하고 점차 구조물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이건 기지화 작업이에요. 제가 말하자 조사선 아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지화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먼저 양식장이라고 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군사시설로 전환하는 거죠.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구조물의 설계가 매우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용도를 염두에 둔 설계였어요.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사용 가능한 평평한 상부 구조, 그리고 대형 장비 설치가 가능한 견고한 기초공사까지 중국이 왜 이렇게 서해에 집착하는 걸까요? 한국연구원의 질문에 저는 머릿속으로 지정학적 계산을 해봤어요. 첫째, 서해에는 중국의 경제 생명선이었습니다. 중국 전체 무역량의 40% 이상이 이 해역을 거쳐가고 특히 에너지 수송으로서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어요. 둘째,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서해를 장악하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고 태평양 진출의 관문을 확보하게 되죠. 셋째,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었어요. 결국 이 바다가 동두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거네요. 그때 갑자기 무정이에서 긴급 통신이 들려왔어요. 조사 선치로 즉시 귀향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군 함정세척이 당신들 방향으로 접근 중입니다. 심장이 쿵쿵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실제 위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선이 급히 방향을 틀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 철제 구조물들이 점점 멀어져 가지만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망원경으로 마지막 관찰을 해보니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인연들도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새나 장비를 보니 단순한 어업 종사자들이 아니었어요.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죠. 저들이 이 바다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제 머릿속에 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 이 바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항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몇 년간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 미국 해군의 대응,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업계의 격변까지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내목했어요. 중국 해군은 함정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향후 5년 내에 4,000개 오척까지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조선업은 연간 23척밖에 건조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서해에서 중국의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였고 동시에 해결책을 가진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었거든요. 30년 해군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정말 독특했어요. 중국의 해상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최전선에 위치하면서도 놀랍도록 발전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조선업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연간 수십 척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조선 강국이었거든요. LNG선 점유율 80%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 세계 1위. 이런 기술력 없이는 미국도 어떤 나라도 중국의 해상 확장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잔잔해 보이는 서해 너머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70년 전 이 바다에서 한국인들을 구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저희를 구해야 할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열쇠는 다름 아닌 기술이었습니다. 이 바다가 단지 바다일까? 제가 중얼거린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면 한국은 그 전장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기술로 지혜로 그리고 불구의 의지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서해를 노리는 걸까? 제 사무실 벽에 걸린 동부가 해역 지도를 보면서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해군에서 쌓은 지정학적 감각이 경고음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해상 교통로였어요. 서해는 중국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중국 전체 무역량의 40% 이상이 이 해역을 통과하고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선들이 집중되는 핵심 항로였죠. 만약 이 길이 막힌다면 중국 경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그럼 한국의 위치는 지도를 다시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교통로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서해의 관문이자 동시에 중국의 해상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였어요. 두 번째는 자원이었습니다. 서해 해저에는 천연가스와 히토류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 해역의 자원 가치는 수십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그냥 놔둘 리 없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이유였어요. 군사적 요충지. 서해를 장악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원천 봉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구나. 제가 서해에서 봤던 그 철제 구조물들의 정체가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군사 기지화의 첫 단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한국이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 자료를 뒤지다가 발견한 것은 한국 해군의 은밀한 대응이었어요. 2024년부터 한국은 서해 경비를 위해 새로운 차세대 함정들을 집중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들의 사양이 정말 대단했어요. 스텔스 기능, 초고속 기동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함정들보다 월등한 레이더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이걸 누가 만들었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이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함정들이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차세대 경비함의 성능은 중국 최신 함정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통합 마스트 시스템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더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LNG선부터 항공모함까지 모든 종류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심지어 러시아도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용접 기술은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군함의 필수적인 특수광 용접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럼 중국의 서해 도발에 대한 진짜 대응책은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서해 배치한 차세대 함정들은 단순한 경비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확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오의를 보여주는 실증 무대였던 거예요. 실제로 2024년 말부터 중국 함정들의 서해 접근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무리한 근접은 줄어들고 대신 원거리에서 탐지만 하고 물러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한국 함정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못 들어오는 거야.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신형 경비함이 배치된 해역에서는 중국의 침범 시도가 70% 이상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함정 하나가 중국 함정 세 척과 맞먹는다고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함정 사양을 분석해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동일한 크기 대비 화력은 1.5배, 기동성은 2배, 탐지 능력은 3배나 앞섰어요.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라 기술 독점이네. 그때 제 휴대폰으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님 워싱턴에서 급히 찾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 긴급 분석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도발은 결국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한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 잘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건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워싱턴 도착 다음 날 저는 믿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국무부 건물 지하 2층 비밀 회의실. 평소라면
기밀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공간에서 한국 관련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코네티컷호 수리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뜬 보고서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최신 핵잠 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손상을 입었는데 수리 기간이 무려 21개월이나 걸린다는 거였어요. 21개월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소리쳤을 때 해군 제독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가 부족해요.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비교표였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 함정수는 3범1척, 미국은 297척. 이미 중국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중국의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5년 내에 457까지 늘릴 예정이라는 거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제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음 슬라이드로 향했어요. 미국 조선업 현황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참담했어요. 연간 건조 능력이 고작 23척. 30년 전만 해도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이 이렇게 몰락한 거였습니다. 존스법 때문에 외국 건조 선박은 미국 내 운송이 금지되어 있고 그 결과 국내 조선업이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숙련 용접공도 부족하고 조선 소시설도 노후화됐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 동부 해안의 조선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조선업 현황입니다.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안, 삼성중공업 세 회사만으로 전 세계 함대의 절반을 건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연간 건조 능력이 수십 척이라고요? 네, 그것도 군함과 상선을 동시에 건조하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자료들이 계속 나왔어요. LNG선 점유율 80%,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 세계 1위,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밀 용접 기술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군함의 필수적인 특수강, 용접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군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10 아메리카 법안의 핵심도 결국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10 아메리카 법안 25%세 공제를 통해 250척의 함정 건조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신해군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협력이었죠. 한국 없이는 이 계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독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세계 최강 해군이라고 자부했던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흥남 철수에서 한국인들을 구했던 아버지. 그때는 미국이 한국을 도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였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해야 할 차례가 온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인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건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거제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조선소들의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미국에서 본 조선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기가 현대중공업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해양수산부 김 과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보니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도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현대중공업 도크에 들어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만 10여 개가 넘었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이 한꺼번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만들고 있다고요? 네, 이게 한국 조선업의 힘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용접 작업 현장이었어요.
두께 수십 센티미터의 특수광을 마지 예술 작품 만들듯 정밀하게 용접하는 기술자들의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 용접 기술은 어떻게 습득한 건가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LNG선 건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기술이에요. 그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수리하지 못하는 함정들도 여기서 정비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작년에만 미군 함정 7척이 여기서 정비받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함정을 한국에서 수리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날 오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고요? 네, 1801년 설립된 미국 해군 최고령 조선소예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제가 해군 시절 무수히 드나들었던 그곳을 한국 회사가 인수했다는 거였어요. 존수법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미국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한국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에요. 법적으로는 미국 조선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술로 운영되는 거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이식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생산 능력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10배 확대 계획입니다. 현지 용접공 1000명도 새로 양성할 예정이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전략적 혁명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내면서 동시에 자국의 기술 우위를 공고히하는 일석이조의 작전이었거든요. 거제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규칙 속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70년 전 한국인을 구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구하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무기는 다름 아닌 기술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하나오션에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가 최종 완료됐다는 소식이 터졌을 때 워싱턴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펜타곤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220년 역사의 미국 해군 조선소가 한국 기업 손에 넘어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장성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801년부터 우리 해군을 지켜온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브리핑 장교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오션 인수 소식이 나자마자 중국 정부에서 즉시 대응에 나선 거였어요. 중국이 한국조선 기술자들에게 연봉 5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운트 공작을 시작했어요. 5억 원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을 때 정보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연봉의 3, 4배 수준이에요. 한국 조선소 핵심 인력들을 빼가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 작전이었거든요. 산업 기미로 유출 시도도 적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설계도면을 노린 해킹 시도가 지난달에만 26건 포착됐어요. 숫자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국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중국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기득권 세력들도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반발인가요? 한국 의존은 위험하다는 논리로 로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통 조선 업계와 일부 정치인들이 연합해서 한국 기술 도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대안이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없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슈프 아메리카 법안 자체가 불가능해요. 바로 그거였어요. 미국이 250척 함정 건조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그걸 실현할 기술력은 한국에만 있었던 거죠. 필리조선소 상황은 어떤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지 겨우 2달 만에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생산성이 40% 향상됐어요. 기존에 6개월 걸리던 작업이 4개월로 단축된 거였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한국식 모듈화 건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용접 기술자 10명을 한국에서 파견했고요. 가장 놀라운 건 미국 현지 노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죠? 임금이 30% 인상됐고 작업 환경도 크게 개선됐거든요.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실제로 하나오션은 현지 용접공 1000명 추가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직원들도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최신 용접 기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용접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60대 베테랑 용접공 조은 스미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40년간 용접을 해왔지만 이런 정밀한 기술은 처음 봐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준 특수광 용접 기법은 기존 미국 기술보다 3배 이상 정밀했어요. 군함 건조의 필수적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잉과 록히드 마틴에서 협력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필라델피아 성공 사례를 보고 자기들도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미국 최대 방산업체들이 한국 기술을 원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단순한 기업 매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 방산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들의 규칙 속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필사적인 방해 공작과 미국 기득권의 반발이 오히려 한국 기술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사건 이후 한 달째 책상에 도착한 극비 문서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 해군 전력 평가 보고서 마이너스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문장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미 해군 전력 유지가 불가능함을 공식 확인함.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기술 의존을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니 더욱 놀라운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 세계 군함 건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7%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 세 회사가 전 세계 한 대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야. 다시 확인해봐도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각 분야별 점유율이었어요. LNG선 분야에서 한국 점유율은 83.10%였습니다.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85.2%, 해양 플랫폼은 76.8%였어요. 이건 점유율이 아니라 완전한 지변에.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특정 핵심 기술에서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 산동안도 추진 시스템 핵심 부품은 한국 기술을 도입했고, 미국의 차세대 핵 잠수함 콜럼비아 프로젝트도 한국의 특수강 가공 기술 없이는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쪽 다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유가 명확했어요. 첫째, 정밀 용접 기술. 한국 용접 기술자들만이 염대연병 예우페 모니리미안부 오차 범위 내에서 특수강을 용접할 수 있었어요. 이건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의 필수적인 기술이었죠. 둘째, 초고 성능 엔진 제작력. 한국이 개발한 선박용 엔진의 연비와 출력은 독일, 일본 제품을 크게 앞섰습니다. 셋째, 통합 설계 역량. 한 회사에서 설계부터 건조, 시험 운항까지 모든 과정을 완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어요. 보고서 중간에 나온 미 해군 내부 평가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과의 협력 없이는 향후 10년 내에 중국 해군에 대한 기술적 우위, 유지가 불가능함. 10년 내에 우위를 잇는다고. 더 구체적인 분석을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중국이 함정수로는 미국을 추월했지만 진짜 고급 함정을 만드는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텔스 함정이나 핵 추진 시스템에 필요한 정밀 가공 기술은 한국만의 영역이었어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질의 문제네요.
그때 더욱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3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 중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이 28배 4회7건입니다. 거의 3,000건이요? 네. 그중 핵심 기술 3법 7건은 한국만이 보유한 독점 기술이에요. 이 정도면 독점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 패권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더욱 결정적인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 세계 유일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함. 다른 국가들의 기술 추격 가능성 향후 2020년 내에는 불가능함.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그토록 지교하게 도발하는 이유, 미국이 한국에게 절박하게 협력을 요청하는 이유,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 조선 업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는 이유까지 한국은 더 이상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진 나라였던 거죠. 최고란 수식어도 부족합니다. 이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버지 70년 전에 구하신 그 나라가 이제 세계 바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중국도 제대로 된 함대를 유지할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걸린 태극기는 단순한 인수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중국의 필사적인 스카우트 작전과 산업 스파이 시도가 오히려 한국 기술의 독보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 잘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가 한 말이 아직도 귀가에 맴돕니다. 한국 기술이 위험한 건 단 하나, 너무 완벽하다는 점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제 휴대폰이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스티브는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와요. 국무부 차관부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이런 시간에 연락이 온다는 건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죠. 서둘러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워싱턴에 와 있었던 거예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온 걸 보니 정말 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백악과 앞도로는 완전히 통제도 됐고 언론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어요. 뭔가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위기였죠. 국무부 건물에 도착하니 제게 브리핑을 해준 차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관세 협상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선업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왜 갑자기 조선업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다고요? 미국 조선업을 한국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게 자국 산업을 살려달라고 직접 요청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안한 게 마스가 프로젝트예요. 마스가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뜻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취향에 맞게 장명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네이밍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을 조선업에 접목한 거였거든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500억 달러입니다. 1,500억 달러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을 때 차관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 208조 원 규모예요. 전체 협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죠. 숫자를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국 조선업 전체를 제거하는 수준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직접적인 선박 건조까지 모든 걸 포함해요. 협상장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측 관계자에게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상 저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 땅에서 한국 기술로 미국 함대를 만드는 거죠. 정말 기발한 구조였어요. 법적으로는 미국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달라고 직접 요청하셨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발표된 합의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진짜 핵심은 조선업 협력이었어요. 전체 3,000블록 퍼미스 1,500억 달러 투자 중 조선업이 1,50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국이 중국의 해상 확장에 맞서려면 강력한 함대가 필요한데 그 함대를 건조할 기술은 한국에만 있었던 거죠. 결국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미국의 해상 패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이제 협상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옆에 있던 국무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주식시장도 즉시 반응했어요. 한국 조선업 3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거든요. 시장이 이 협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미 조선업 협력이 지역 균형을 해친다는 내용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이 협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1,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가 실현되면 미중 해상 균형이 완전히 한국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한국이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게 미국 조선업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정말 내 1,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로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70년 전 흥남철수에서 한국을 구했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에게 자국의 핵심 산업을 맡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이 협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적이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거였거든요. 협상 결과를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은 물론이고 기존 조선소들의 현대화 그리고 수만 명의 미국 조선업 인력 양성까지 모든 걸 한국이 주도하게 된 거였어요. 이건 투자를 넘어선 산업혁명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한국 측 관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성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기술의 나눔이었거든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 조선업도 살아나고 한국 기업들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윈윈 구조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이제 중국도 함부로 서해에서 도발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되면 양국의 해상 전력이 압도적으로 강화될 테니까요. 1,200억 달러면 한국 조선업계 전체가 5년간 풀가동해도 모자랄 규모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한국이 주도한다고요? 네, 설계부터 건조 한명 양성까지 한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해양 패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해양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마스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후 서해상에서 일어난 변화를 저는 며칠 뒤 공개된 한국 해군 작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중국 해군 함정 두 척이 또 다시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입했어요. 올해 들어 17 첫 번째 침범이었죠. 하지만 이날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새로운 차세대 대응 시스템을 실전에 처음 적용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대구함이 출동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한국 해군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나요? 기존에는 정면 대응이었다면 이번에는 은밀 접근 후 선택적 무력화 방식을 사용했어요.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구함이 중국 함정들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1km까지 접근했었는데도 전혀 탐지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접근이 가능한가요? 최신 스텔스 기술과 해류 분석을 결합한 한국만의 독특한 전술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고방송과 동시에 선택적 전자전을 실시했어요. 선택적 전자전이요. 중국 함정들의 상호통신만 차단하고 봉우과의 교신은 그대로 둔 거예요. 정말 정교한 기술이었어요.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혼란만 유발해서 자발적 퇴근을 유도한 거였죠. 작전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20분 만에 중국 함정 도착이 스스로 후퇴했고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적으로 상황이 마무리됐어요. 이 정도면 앞으로 일상적인 침범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후 중국의 접근 시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대응 시스템 적용 이후 중국에서의 침범이 90% 이상 감소했거든요. 마스가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은 뭔가요? 제가 궁금해하자 해군 관계자가 설명해 줬어요. 이 기술들을 미국에도 이전할 예정이에요. 1,500억 달러 투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이 자국 방어에 사용하는 최첨단 기술을 동맹국과 공유한다는 거였거든요.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공유로 평화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함께 강해져야 진짜 평화가 오니까요. 그날 밤 작전 보고서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한국의 서해 평화 유지 방식이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철학과 일치한다는 걸 말이에요. 무력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 기술력으로 상대방의 도발의지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방식이었죠. 한국 기술이 위험한 건 단 하나, 너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일상적인 도발조차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있었어요. 서해는 더 이상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 지키는 평화의 바다가 되고 있었습니다. 8월 거제 현대중공업에 성조기를 단 대형 수송기가 조용히 착륙했습니다. 미 해군 최고위급 장성들의 극비 방문이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최종 기술 검증차였죠. 1,500억 달러가 정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태평양 한대의 사령관이 저에게 말한 방문 목적이었어요. 현대중공업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미군 장성들을 맞이한 건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저 모든 프로젝트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해군 작전 부장이 거대한 건조단지를 보며 경악했어요. 28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LNG선, 컨테이너선, 군함, 해양 플랜트까지 모든 종류의 해상 구조물이 동시에 탄생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 조선업의 표준 작업량입니다. 현대중공업 김 사장의 설명에 미군 장성들이 서로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물론입니다. 미국 동서부 해안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에요. 브리핑실로 이동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방대했어요. 1,500억 달러로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선업 담당 준장이 물었습니다. 신규 조선소 내국 건설, 기존 시설 열고, 태안 대화, 그리고 20만 명의 고급 기술자 양성이 가능해요. 2만 명이요? 네,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3년 내에 완성할 수 있어요. 숫자를 듣자 미군 장성들이 완전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간 건조 능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20세척에서 연간 60척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60척이요? 정말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한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한 분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정혜성 명예기술 전수자였습니다. 80세의 연세에도 여전히 후배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죠. 혹시 미군 장성님들이신가요?
통역관이 그분의 말씀을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군 장성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정혜성 명예전수자의 눈가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1950년 흥남철수 때 미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통역을 들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죠. 그때 미군 아저씨들이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정혜성 명예전수자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받은 따뜻한 마음을 여기에 간직하고 살아왔어요. 통역을 들은 미군 장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정혜성 전수자가 거대한 군함 건조 현장을 가리키셨어요. 그때 받은 은혜 이제 저희가 갚을 차례입니다. 제가 기른 제자들이 만든 기술로 미국을 도울 거예요. 지금도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네, 50년간 쌓은 기술을 전수하는 게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해요. 기술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정혜성 명예전수자가 기른 제자들의 용접 실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이 모든 기술을 마스가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건가요? 당연합니다. 기술은 나눌 때 더 발전하니까요. 견학 마지막에 군산 제출부도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정혜성 명예 전수자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정혜성 명예 전수자가 통역관을 통해 전한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그때는 저희가 도움받았어요. 이제는 저희 기술로 미국을 지킬 차례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해군 작전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티븐슨,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75년을 뛰어넘는 은혜 갚음의 완성을 본 거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거제 앞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시작된 한미 조선업 협력은 단순한 경제 거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기술로 평화를 만들고 과거의 은혜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죠. 한국은 무력이 아닌 기술로 독점이 아닌 나눔으로 세계 바다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저희가 받았던 도움, 이제는 저희가 그들의 함대를 지키는 손이 되었습니다. 정혜성 명예 전수자의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서해에서 시작된 위기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희망으로 승화되고 중국의 도발이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전략이라는 단어 약해 한국이라는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의 해양 평화를 주도하는 기술 강국이 된 거였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뿌리에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술로 보답하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해의 작은 경고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2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이어지기까지 저희는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중국의 위협 앞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70년 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술로 보답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죠. 한국은 이제 세계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기술로, 독점이 아닌 나눔으로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